자, 그 다음에 이제 공업입지론이 있는데요. 공업입지론은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 아니에요. 이게 그 10년 사이에 한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범위를 좀 더 확대시키면은 한 15회까지 가야지 한 문제 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자주 나오는 애들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모의고사를 외부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공업입지론에서는 출제되는 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 정도만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배보의 이제 최소 비용 이론에서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3대 인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3대 인자 기억하는 거 있으시죠? 수송비하고 임금하고 직접이익 있죠. 예. 요 중에서 뭐를 제일 중시했다? 예, 수송비를 제일 중시했다는 거죠. 저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수송비하고 임금하고요. 직접력 이렇게 했을 때 직접력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틀리게 한번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배보가 이 이론을 제시할 때만 하더라도 독일은 운송수단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할 때 전체 생산비 중에서 수송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걸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제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생산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이 최적의 공장 입지가 되는데요. 요 중에서 수송비하고 임금은 뭐가 되는 지점? 최소가. 대신에 직접 이익은 어떻게 돼요? 최대가 되는 지점을 찾아서 전체적인 비용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가장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장이 입지된다는 게 그게 배보의 최소 비용 이론의 논리라고 그랬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지도를 그려서도 설명을 했었고 삼각형을 가지고도 설명을 했었어요. 기억하시겠나요?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뭐 이제 그건 가도 되는 게 그거 가지고 언급하거나 이제 그러진 않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입지 삼각형의 위치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것만 조금 보완하실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게. 그럼 이제 거기 보시면은 원료 지수하고 입지 형태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뭐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 교재에는 배보가 제시한 요 세 가지가 있을 때요. 그게 이제 수송비, 노동비 또는 이 직접력을 얘기를 했을 때 요 수송비를 기초로 했을 때 보면요. 원료 지향적인 산업이 있고요. 시장 지향적인 산업이 있는데 얘가 어디에 입지했을 때 뭐를 절약할 수 있는지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배보가 만들어낸 게 원료하고 원료 지수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원료라는 것은 국지적 원료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국지적 원료는 광물 자원과 같이 특정한 지역에만 매장되어 있는 원료를 국지적인 원료 또는 편제 원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편 원료라는 것은 물이나 공기와 같이 시장 어디에서나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원료를 우리가 보편 원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보편 원료만을 주로 사용하면 어디에 입지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시장에. 또 국지적 원료만 주로 사용하면 어디에? 원료 산지에 입지하는 게 난데 두 가지 원료를 같이 사용하게 됐을 때는 어디에 입지하는 게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제 원료하고 원료 지수의 개념을 도입했을 때요. 첫 번째 원료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지적 원료 또는 이 편제 원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편 원료. 그렇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요거는 광물 자원과 같이 특정한 지역에만 매장되는 원료를 국지적 원료. 보편 원료라는 것은 물이나 공기 등과 같이 시장 어디에서 손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원료를 이제 우리가 보편 원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것만 투입해서 제품을 생산하면 원료 지향적인 산업이고요. 요것만 투입해서 생산하면 시장 지향적인 산업인 거죠. 예전에 오래전에 문제가 나왔을 때 보편 원료를 주로 사용하는 산업과 중량 감소 산업 있죠. 얘들은 시장 지향적인 입지를 선택해야 된다. 또는 원료 지향적인 입지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틀리게 한번 준 적이 있어요. 그때 한번 이제 등장한 거예요. 요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료 지수라고 돼 있죠.
자, 원료 지수라는 것은요, 요 제품이 있죠. 이 제품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편제 원료의 중량의 크기를 지수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요게 1일 수도 있고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이게 1이란 얘기는 제품하고 원료의 중량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중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변이겠죠. 이거는 이제 무슨 입지가 되냐면 자유 입증이 되고요. 얘가 지금 1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분모하고 분자를 비교하면 분자가 크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료의 중량이 큰데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는 이 원료의 중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량이 뭐가 되는 산업이에요? 감소되는 산업. 이거는 어디에 입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료산지. 그죠? 얘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분모보다는 분자가 작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중량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중량이 증가되는 산업이죠. 증가되는 산업은 어디에? 시장. 그죠? 우리가 그래서 그때 이거 감원이라고 해줬고 이거 증시라고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자, 우리가 시멘트를 이제 1톤을 생산하는데 주 원료가 석회석이에요. 그죠? 그럼 석회석을 1톤을 투입을 하면 시멘트 1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당연히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불순물이 있으니까. 제조 및 가공 과정에서 이게 완제품이 될 때는 한 800kg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1000kg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료를 투입할 때 여기 있는 이 제품보다는 원료의 무게가 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 무게가 들어가서 완성이 될 때 1200kg가 얼마로 준다는 얘기예요. 1000kg로 줄잖아요. 그러니까 중량이 어떻게 되는 산업이에요? 감소되는 산업이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원료산지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의 배보의 논리에 의하면 수송비 있죠. 수송비는 원료 및 제품의 무게 있죠. 무게 곱하기 거리에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거리가 멀면 멀수록 수송비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원료산지에서 1200kg짜리 있죠. 원료. 얘를 어디로 끌고 가서 여기서 200kg를 줄여서 제품을 판매할 때와 여기서 1200kg짜리를 얼마로 줄여서 1000kg를 줄여서 시장으로 보내서 판매할 때하고 수송비가 어느 게 싸게 맥혀요? 이게 1000kg로 줄일 때가 싸게 맥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량이 줄어든 애들은 어디에? 원료산지에 입주했을 때가 수송비가 절약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무거운 원료를 시장까지 끌고 가면 수송비의 부담이 더 커지잖아요. 완제품이 되는 과정에서 중량이 줄어드는 애들은 어디에? 원료 지향적인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콜라 100리터가 있을 때 원액을 투입할 때 여기다 원액을 우리가 100리터를 투입할 수는 없죠. 콜라 못 마실 거 아니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원액을 투입하는 건 한 5리터밖에 안 될 거라고요. 그럼 5리터면은 100분의 5니까 0.05잖아요. 1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얘가 완제품이 되려면 원액에다가 뭐를 추가해야 돼요? 물을 추가해야 되는데 물은 보편 원료잖아요. 시장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료산지에서 이게 5리터짜리면 얘를 시장으로 끌고 와서 여기서 95리터를 추가해서 여기서 100리터 만들어서 팔 때의 운송비와 여기서 물을 갖다가 95리터를 추가해서 몇 리터 만들어 갖고 100리터 만들어서 보낼 때 운송비를 따지면 얘는 시장으로 끌고 오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중량이 이제 증가하는 애들은 어디에 입주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시장에 완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원료 지수를 가지고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을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 있고요. 노동 지향적인 것은요,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들이 있죠. 그런 산업들은 이제 그 노동력이 풍부한 곳에 이제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지향적인 산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수송비의 비중이 적고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들이 있죠. 걔들이 이제 한 장소에 이제 모여서 입지함으로써 비용 절감에 따른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린 게 석유화학 산업 있죠. 정유산업, 제철산업, 또 자동차 산업 이런 애들이 모여서 입주한다고 그랬었죠.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이제 자유입주형은요. 운송비의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는 산업들이죠. 고부가가치 산업들 있죠. 반도체 산업이나 뭐 이런 산업들은 그래서 이제 자유입주형 산업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중간 지점 지향적인 산업이라고 그래서 이게 수송 적환 지점에 입주한다고 돼 있죠. 47페이지 맨 상단에 가면. 이게 적환이라는 게요. 적자가 이게 쌓을 적자고요. 환자가 바꿀 환자거든요. 그러니까 운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입주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이거 갖고 설명했었잖아요. 원유 아시죠? 기름. 원유 이 기름 자체는 무게하고 부피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주로 이 선박으로 수송해요. 그 선박으로 수송해가지고 우리나라 이 부산항에 입항을 하게 되면 내륙의 운송수단이 바뀌잖아요. 철도로. 근데 이게 철도로 바뀔 때 이 공장이 내륙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면 추가되는 운송비의 부담이 크니까 여기서 운송수단이 바뀌는 요 울산이나 포항 등지의 공장들이 입주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야지 이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적환 지점에 입주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편제하고 보편원료 이런 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시오의 최대 수요율은 여기는 뭐가 제일 많은 곳에 공장이 입주해야 된다 그랬어요. 수요가 제일 풍부한 곳, 제일 많은 곳. 그러니까 어디겠어요? 시장.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했죠. 시장에 공장이 들어서 있으면요. 제품의 판매 가격에 수송비가 반영이 거의 안 되죠. 근데 시장부터 멀어지면 판매 가격에 수송비가 계속 플러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판매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판매량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제품 가격이 저렴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시장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수요가 제일 많은 곳에 공장이 입주된다는 게 레시오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예, 레시오의 최대 수요 이론이 여러분 시험상에 등장한 적은 없고요. 모의고사에서는 쓸 수는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최소 비용 이론하고 바꿔서 낼 수는 있겠죠. 제목 정도만.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양가로 3번에 서비스 입주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상업 입주론이죠. 그렇죠. 이게 왜 상업 입주론은요. 대표적인 게 발터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을 얘기를 하죠. 기억하시죠? 자, 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은요.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기초로 해서요. 공간상에 존재하고 있는 도시의 수하고 규모 또는 분포 있죠. 이거를 설명하는 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라고 얘기한 거죠. 이것도 이제 용어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시험상에서 자주 인용하라 그러진 않아요. 이 자체가.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중심지 설명했었죠. 중심지라는 거는 상점도 될 수 있지만 저게 도시를 지칭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도시는 도시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도시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취업이나 교육이나 금융이나 행정이나 교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럼 서비스 산업이 몇 차 산업이겠어요? 3차 산업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업 입주론이죠. 3차 산업. 그죠? 네, 그래서 상업 입주론의 대표적인 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게 최소 요구치 설명했었죠. 최소 요구치는 뭐를 최소 요구치라고 그랬어요? 최소 요구치. 거기 보면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수 있죠. 여러분들 왜 저기 지방에 가면요. 초등학교가 이렇게 폐교되는 데도 있죠. 네, 폐교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겠어요? 학생 수가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최소한 초등학교가 4개, 5개가 있어서 여기서 6학년들이 졸업을 했을 때 걔들을 모아가지고 중학교 1학년을 하나 만들어서 입학을 시킬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이제 중등교육이 또 제공이 될 거고 또 중학교 또 한 4, 5개가 있었을 때 거기서 3학년이 졸업을 해서 걔들이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면서 또 한 학년이 또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서비스가 충족이 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구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지방에 있는 지자체별로 보면은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많은 뭐 당근책 이런 것도 제시하는데 그게 별 실효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난 한 뭐 4, 5년간 꾸준하게 정착 지원금도 지원해주고 만약에 일로 와가지고 아이를 뭐 3명까지 낳게 되면은 한 명 낳을 때마다 뭐 5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별 실효성이 없는 게 아이 하나 태어났을 때 그게 1000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걔가 성년일 때까지 성장시키려고 그러면 최소한 억대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거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출산율이 가장 최저를 나타내고 있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벌써 한 2000 좀 땡겨져 갖고 2000 한 원래는 한 30년 그 정도 되면 출생률하고 사망률 비교했을 때 역전이 될 거라고 했는데 훨씬 당겨진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게. 그러니까 요즘은 취지가 그거예요. 지나가다가 아이들 새 때리고 다니는 집을 보면은 이야 능력 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야. 굉장하다고 보는 거죠. 이게 벌써 이게 표도 틀리잖아요. 옛날에는 저기 전쟁 끝나고 나면은 그 장원 어머니상을 준 게 아이 많이 낳은 그 어머니들 있잖아요. 5 이상 이렇게. 장원 어머니상 주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뭐 둘만 낳아서 잘 기르면 된다 뭐 이렇게 아들 딸 구별 말고 그러더니 어때는 한 명만 낳아도 된다라고 그러더니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지금 결혼을 해야지 애들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가 지금 3포, 5포, 7포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그게 참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게. 그래서 이게 젊은 계층의 일부는 그냥 자기들끼리 잘 살자 뭐 이런 쪽으로 가는 쪽도 있대요. 굳이 뭐 아이가 해가지고 해서 그걸 양육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세태가 틀린 거죠. 옛날에는 나이가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결혼에 시달려야 됐었잖아요. 그 옛날에는 여자분 나이가 한 27만 돼도 앞에 노자가 붙어가지고 그죠? 시태대의 대상 뭐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요즘은 여자 젊은 저기 여자도 뭐 30이 넘어서 결혼하는 것도 다반사고 그리고 예전에는 뭐 참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사회적인 구조라고 그러면 야 안 되면 나와 그냥 돌아와 뭐 요즘 그냥 그런 경우 보니까 참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죠. 그게.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사회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최소의 고치가 그거 얘기하고요. 재화의 도달거리는 뭐 얘기했었어요? 그 도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공간범위 있죠. 제가 그랬잖아요. 중국집 같으면 배달거리라고. 그렇잖아요. 그게 재화의 도달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그러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수록 뭐가 클 수밖에 없어요. 최소의 고치가. 그러면 도시의 규모가 크면 재화의 도달거리도 커지죠. 예, 그러면 그렇게 규모가 큰 도시들은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 숫자가 많다 적다. 당연히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그래서 교육 서비스를 갖고 말씀을 드렸을 때 지방에 가면 면단이 있잖아요. 면단에서는 초등학교까지밖에는 교육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잖아요. 상급 학교 가려면 군단위까지 가야 되죠. 그럼 여기는 중등에다가 무슨 교육까지도 제공이 돼요. 초등까지도. 근데 여기서도 대학교 정도의 기능은 제공이 안 되잖아요. 그럼 거기를 가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면 여기는 대학에다가 중등에다가 초등교육까지 다 제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규모가 큰 도시는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당연히 적죠. 그렇지 않겠어요? 공간 범위가 그만큼 큰데 대신에 이런 애들은 공간상에 분포하는 숫자가 어떻게 돼요?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참고로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어 드릴 때 백화점이 하나 들어서려고 그러면 고객인구가 최소한 얼마나 돼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한 50만 원 돼야 돼요. 원래 이론적으로는 30만인데 30만 딱 채웠다고 안 들어간다고요. 최소한 50만 원 있어야지 백화점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백화점은 최소한 고객인구를 50만 원 확보해야 되니까 시장의 권역이 그만큼 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 간의 거리는 어떻게 돼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 숫자가 어떻게 돼요? 적잖아요. 근데 편의점이라는 게 고객 인구를 갖다가 50만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편의점이 들어서려고 그러면 한 2,000명 정도의 고객이 있으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 숫자가 많죠. 거리도 가까울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상에 규모가 큰 대도시는 분포하는 숫자가 작고 멀리 떨어져 있겠죠. 배열이. 근데 규모가 작은 도시는 공간상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깝게 위치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어디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재화의 도달거리와 뭐 최소 요구치의 크기가 틀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최소 요구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다 그랬고 중심지 상권의 형태 보면요. 단일 중심지일 때는 원형으로 성립이 가능하죠. 단일 중심지일 때는 이렇게 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균등하게 재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다수의 중심지면은 원으로 성립을 하면은 이렇게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지역도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이렇게 원이니까 이렇게 겹치다 보면은 불필요한 경쟁 같은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배우지가 정육각형이라고 이렇게 해드렸죠. 다수의 중심지일 때는. 그럼 여기 이게 중심지가 있으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균등하게 재화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중심일 때는 뭐가 이상적이다? 정육각형이.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또 이런 게 확대가 된다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확대가 돼서 이게 저차 중심지, 중차 중심지 이렇게 확대가 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고차원 중심지로 규모가 크고요. 기능은 다양하고 거리는 멀고 중심지의 수는 감소한다.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라고 돼 있죠. 여기 보시면 동사무소에서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질과 구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시청에서 제공하는 질이 틀리죠. 네, 올라가면서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게 갈 거고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교육과 중등,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육에 대한 질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피라미드 구조를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하고요. 이 상권에 관한 이제 이론인데요. 거기는 일단 별표는 해야 되는데 여기가 그 이론으로도 낼 수 있고요. 계산으로도 낼 수 있는데 근래 나오는 건 이거밖에 안 나와요. 계산밖에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 있고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허프의 확률 모형이 있다라고 그랬을 때 여기서는 이제 시험상에서 나오는 건요. 레일리하고 이 허프가 주로 나온 거죠. 작년에 여기서 나왔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얘가 26회하고 27회 때 나왔고요. 얘가 25회 때 나왔고 그리고 얘가 24회 때인가 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는 특정한 도시에서 고객을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있죠. 네, 유인력은 어디에 비례하는 거예요? 크기에 비례하고 어디에 반비례해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유인력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고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는 여기에 이제 시장 점유율을 추정할 수 있을 때 시장 점유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의 유인력이 있죠. 유인력은 거리고 여기가 매장 면적일 때 요거는 마찰 개수라고 그랬죠. 이 마찰 개수의 값은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될 수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예.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선생들이 한 번은 문제를 그렇게 줄 거예요. 1, 2, 3 있죠. 네, 할인점 A는 1이고 할인점 B는 2고 할인점 C는 3이다 이렇게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전에서는 2밖에는 안 줘요. 실전에서는. 그럼 실전에서 왜 2밖에 안 주냐면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1분 안에 거의 암산 수준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밖에 안 줘요. 근데 마찰계수의 값은 문제가 나오면 허프 모형에서는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구하고 난 다음에 개별 점포에 뭐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시장 점유율을 구하는데요. 얘네 그 허프의 그 확률 모형의 산식을 보게 되면요. 여기 분모에 이런 부호가 들어가요. 이 부호가 뭐 얘기하냐면 시그마예요. 시그마라는 게 합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허프라는 사람은 대도시 안에 이렇게 쇼핑센터가 들어가 있으면 쇼핑센터가 최대 7개까지 배치 배열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7개까지 배열을 해주게 되면 아무리 요건을 쉽게 주더라도 우리가 1분 내에 계산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는 맥시멈이 3개예요. 원래 2개까지밖에 안 줬는데 작년에 3개가 나왔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게 합이라는 게 뭐겠어요? 저기 있는 3개의 점포가 주어지면 3개의 점포에 대한 유인력의 크기를 다 계산해서 더하란 얘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해서 A를 구하라면 A를 대입하면 되고 B를 구하라면 B를 대입하면 되고 C를 구하라면 C를 대입하면은 개별 점포에 뭐를 구할 수 있어요? 시장 점유율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A, B, C를 다 일단은 뭐를 구해야 돼요? 유인력을 다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 계산 이거 하실 수 있나요? 이거? 아니 저를 이렇게 쳐다만 보면 어떻게 뭐 의사표시를 해주셔야지 하든지 말든지 하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거. 에? 자 여기 보시면 쉬운 유형으로 드리면 A는 인구가 40만 여기 C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B가 있는데 인구가 10만 그리고 얘가 거리가 10km고요. 얘가 거리가 5km. 여기 인구가 5만 있어요. 이랬을 때 A 도시와 B 도시의 유인력이 크게 있죠. 인구 유인 비율. 에? 몇 명씩 유인할 수 있느냐. 그건 이제 레일리 거를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얘들은 그 레일리 문제 중에서는 가장 쉽게 나온 거예요. 이게. 얼마씩 가겠어요? 이거 계산해 보시면 이거를 대입해도 되거든요. 이건데 이거를 대입하면은 계산기를 써야 되고, 예, 비례식을 쓰면 계산기 안 써도 되고. 그러면 얘를 쓰게 되면 자 여기 보면 A 있죠. 인구가 몇 만이에요? 40만인데 거리가 몇 킬로? 10의 제곱이면 100이죠. 그럼 공두개 이렇게 빼면은 얘는 4천 나오겠죠. 그 다음에 B를 보게 되면 얘는 얼마? 10만이죠. 근데 얘가 5kg잖아요. 5의 제곱이면 25잖아요. 그럼 얘가 4천 나온다고요. 25 곱하기 4천 하면 10만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두 개를 더하면 이런 논리로 구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두 개를 다 더하면 8천이잖아요. 8천분의 얼마? 그럼 8분의 4니까 0.5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50%씩. 25,000원 A도시, 25,000원 B도시.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크기하고 뭐가 있으면요. 거리가 있으면 얘 지금 40만이잖아요. 얘는 얼마? 10만. 그럼 얘가 4배 크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거리를 보게 되면 얘는 10km고 얘 5km죠. 어느 게 더 멀어요? 10km가 멀잖아요. 몇 배 멀어요? 2배 멀잖아요. 2배 먼데 얘가 거리의 제곱이니까 4대 1이 되는 거죠. 2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요거는 4대 1이 될 거 아니에요. 나란히 쓰면. 그러면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하면 돼요. 그러면 4대 4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가 4대 4란 얘기는 8분의 4란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럼 이거 똑같잖아요. 그럼 1로 50%, 1로 50%잖아요. 그렇죠? 그럼 5만 중에서 25,000원 A도시로 25,000원 B도시로 이렇게. 그렇겠죠? 이거를 익숙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해보시면 돼요.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숫자가 바뀌어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레일리라는 논리가 나오면 바로 대입해서 단순하게 값을 구할 수 있었을 때 여기 있는 숫자라든가 배열이 틀리면은 이것도 아닌가 보다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만 조금만 하시면 되고 여기 그 허프의 모형에서는 작년에 나왔던 게 뭐냐면요. 작년에 출제했을 때 3개를 준 거예요. 박스로. 그래서 A 할인점, B 할인점, C 할인점을 줬을 때 A는 매장 면적이 500을 줬고요. 500평방미터. 그리고 마찰 개수는 얼마를 줬냐면은 2를 줬어요. 제곱을. 그리고 얘는 5kg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5의 제곱이면 얼마겠어요? 그럼 나누면 얘 20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B 할인점은 매장 면적을 300을 줬어요. 근데 이걸 10kg를 줬어요. 그럼 10의 제곱이면 얼마예요? 100이잖아요. 나누면 얘가 3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4,500인가를 줬어요. 근데 이걸 15kg를 줬어요. 15kg의 제곱이면은 225 나와요. 그럼 나누면 얘가 2가 나와요. 이걸로 나누면. 그러면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논리잖아요. 3개를 다 더하면 25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할인점 A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20이잖아요. 25분의 20 계산하면 0.8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80%.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물어봤냐면 매상고 물어본 거예요. 매상고. 근데 매상고도 값을 줘요, 안 줘요? 주죠. 여기 인구가 4,000명인데 월 지출액이 35만 원이라고 준 거예요. 그럼 4,000원에다가 35만 원 하게 되면은 이게 14억 나와요. 근데 14억 전체 매출 중에서 얘가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80%. 그러면은 11억 2천 나와요. 그래서 그 문제의 답이 80%하고 11억 2천이 답이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매상고 계산하는 거는요. 레일리의 법칙을 써서도 계산이 돼요. 똑같은 논리로. 이게 중력 모형을 통해서 이 매상고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그죠? 아까 이거대로 하면 일로 2만 5천 가고 일로 2만 5천 간다는 거잖아요. 여기 C라고 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100명이 거주하는데 1인당 지출 가능 금액이 10,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100명 10,000원이면 얼마겠어요? 이거 100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10명이면 10만 원이고 이게 이제 100명이니까는 이게 100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100만 원이면 이쪽에 50만 원, 이쪽에 5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런 논리라고요. 똑같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또 문제를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잠잡. 그러니까 이건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쪽은. 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한 뭐 2-3개라도 좋고 하나라도 좋다는 얘기죠. 능숙하게. 이건 나오면 내가 무조건 맞출 수 있어. 뭐 이런 거는 그래도 2-3개 정도라도 갖고 들어가면 도움이 되는 거죠. 다 버리는 거라고 얘기하기는 참 그런데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1분 안에. 1분 넘어가는 건 버리는 게 나아요. 1분 넘어가는 건. 해봐서 안 되는 거. 그죠? 다른 데서 공부하고 계신 분인데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이제 정년 퇴직하셔가지고 이 공부를 하셨나 봐요. 작년에 시험 응시하셨는데 학계로는 6점이 넘었대요. 근데 민법이 6점이 안 돼가지고 올해 다시 공부하고 계시는데 민법이 성적이 안 나온 이유가 뭐냐면 개론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썼다는 거예요. 많이 쓴 이유가 뭐냐면 계산을 다 풀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풀긴 풀었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배운 대로 했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연습할 때는 답이 딱 떨어졌는데 그러니 이미 그 문제를 푸느라고 시간을 썼잖아요. 썼는데 그게 또 안 풀렸으니까 거기에 집착을 해서 또 풀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민법을 넘어 들어갈 때는 시간이 많이 써서 30분 남겨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 민법 40문제를 30분에 어떻게 풀겠어요. 그 마지막에 찍었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사람 운이라는 거죠. 1번을 찍었으면 되셨대요. 근데 3번을 찍었대요. 근데 3번을 찍고 난 다음에 자기가 답안 마킹한 거를 확인해 봤더니 이미 3번은 9개가 마킹이 돼 있더래요. 근데 1번은 3개밖에 마킹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답안지 마킹하기 전에 그거라도 봤으면 하나라도 1번을 찍었으면 됐대요. 하나가 부족해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표정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익숙해 주셔가지고
나오면 내가 자신 있게 대입해서 내가 바로 답이 탁 나올 수 있다는 수준이면 하셔도 돼요. 그것도 몇 분 안에, 1분 안에 거의 암산 수준으로.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선생이 맨날 강조하거든요. 마지막에 풀으셔야 된다고. 문제에 자신 있더라도 마지막에 풀어야지 중간에 덤비면 안 된다고. 근데 실전에 들어가면 그런 거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그럼 본인도 모르게 시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작년에 그래가지고 안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 작년에 저기 그 동체 합격한 그 친구, 젊은 친구들 보면은 평상시에 학원에서 모의고사 보면 뭐 80점 막 거의 뭐 이렇게 하고 1등 뭐 이렇게 했던 친구들이 작년에 합격할 때 학교론 점수가 뭐 65점, 60점 간 넘겨서 합격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신 있으니까 그냥 하다 무조건 덤빈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할 수 있는지만 잘 가능하셔가지고 이거 정도는 하고 들어가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그죠? 단순 대입이니까. 자, 그리고 얘는 유인력을 계산할 때 요 크기하고 거리 있죠. 네. 근데 얘는 이 개별 점포의 유인력이 있죠. 네. 개별 소비자가 특정한 점포에 갈 확률이 있잖아요. 확률은 매장 면적의 크기, 그 다음에 거리 있죠.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하나 더 뭐? 예, 요게 들어가는 거는 허프밖에 없어요. 얘는 딱 두 개의 도시만 가지고 비교하기 때문에 경쟁 점포의 수는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거는 대도시 안에 이렇게 다수의 경쟁 점포가 포진하고 있을 때 새로운 점포가 입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점유율의 크기를 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그거 정도는 구별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49페이지 맨 상단 있죠. 디귿 있죠. 디귿. 네, 디귿에 가시면 허프는 어떤 지점에 입지하고 있는 소비자가 특정 지역의 쇼핑센터에 갈 확률은 소비자와 행선지까지의 거리하고요. 경쟁하고 있는 쇼핑센터의 수 들어가죠. 네, 그리고 쇼핑센터의 크기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주장한 게 레일리라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네, 레일리는 경쟁 점포의 수까지는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균비의 원리에 따른 입지 유형별 점포라는 게 나오죠. 거기 걔네들은 그냥 제목 그게 지문 하나 정도 이렇게 들어와요. 거기 보시면 공간균비의 원리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이제 학교론 교과서의 그림은요. 이렇게 도시가 이제 주어져 있을 때 이 도시 내에서 점포가 어디에 입지하는 게 유리하냐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원을 그리게 되면 이게 도시의 중심이고요. 요게 재화의 도달거리라고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공간을 우리가 배우지라고 그래요. 요게 지금 상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상권이 배우지니까 누가 존재하고 있겠어요? 고객들이. 그죠? 예, 그럴 때 이 도시 안에 도시의 중심에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가 있고요. 이렇게 떨어져서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가 있다는 얘기죠. 도시 곳곳에. 아니면 이 도시 내에서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거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 무슨 점포가 있고요. 집심성이 있고 집재성이 있고 산재성이 있고 국부적 집중성 점포라는 게 있죠. 근데 여기서 얘네 세 가지는 동종 업종의 점포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동일한 업종의 점포가 아니라 제목이 얘기하죠. 집재라고 그랬잖아요. 집재니까는 모여서 입재하는 게 유리하고 얘는 산재니까는 분산 입재하는 것이 유리하고 얘는 국부적 집중성이라고 그랬으니까 특정한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죠. 그러니까 국부적 집중성 점포에 들어가면요. 대표적인 게 이 농기구점이 있죠. 또는 어구점이 있죠. 네. 이걸 얘기하거든요. 제가 대전에다가 농기구점을 판매하는 가게를 차리면 장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거 아니에요. 도시 지역에서는 이 수요가 거의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농업 활동이 있는 곳에 가서 점포가 들어가야지만 수요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특정한 어디를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점포가 입점을 해야 된다는 거고, 여기 얘네들은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고 그랬었죠. 모여서 입지하는 거. 그래서 집재성 점포에 보면 금융기관하고 이제 상사의 사무실하고 관공서 있죠. 걔네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생산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걔네들은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고 그랬었죠. 우리나라도 왜 전통적으로 보면요, 어디를 중심으로, 시청을 중심으로 대기업 본사 있죠. 은행의 본점 있죠. 얘네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다고요. 시청을 꼭지점으로 놓고. 태평로 등에 가면은 이제 기업들 본사 있죠. 그때 뭐 삼성이라든가 이런 본사들 주변에다 을지로 쪽에 다 포진돼 있었고, 을지로 입구 쪽에 보면 은행들 본점들 이렇게 쫙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는 게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자금의 조달과 운영이 편리해야 되니까 얘네들은 모여서 입지하는 게 기본적이라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가구나 의류 같은 애들이 있죠. 걔들은 비교 구매하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해요. 그게 고객을 더 많이 유인할 수 있다고요. 우리 여자분들이 보면은 아이 쇼핑한다고 돼 있죠. 우리가 나중에 그 점포를 보면은 선매품이라고 돼 있죠. 선매품점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선매품이라는 게 이게 쇼핑 굿을 얘기를 해요. 여자분들이 아이 쇼핑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개를 놓고 비교 구매하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유리하죠. 여자분들이 옷을 한 번을 뭐 구입을 한다든가 가구를 바꿀 때 그냥 휙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를 꼼꼼히 비교해가지고 색상, 스타일, 디자인 이거 다 보고 난 다음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은 모여서 입지하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가면은 왜 로데오 거리, 그다음에 가구 공단, 가구 거리 이런 게 모여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산재성 같은 경우는 일반 잡화라든가 또는 목욕탕이라든가 목욕을 해야 되는 고객들은 시장 어디에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목욕탕 하나씩 있는 거예요. 이게. 대신에 모여 있지는 않죠. 한 10개씩 모여 있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산재성 점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뒤에 가게 되면 전문품이 있고 선매품이 있고 편의품점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선매품은 쇼핑굿이라고 돼 있죠. 편의품은 컨비니언스 굿이라고 돼 있죠. 그 편의품이라는 게 여기 우리 지금 편의점에서 파는 그 상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편의점을 컨비니언스 스토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상의 필수품을 판매하는 거죠. 간혹 이 전문품하고 선매품이 있죠. 용어 이렇게 살짝 바꿔서 나올 수 있어요. 제목. 근데 물건을 하나 구매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이 있죠. 어떤 이런 부분에 구애받지 않고 상품을 구매하러 가는 게 전문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위 한 대로 명품 이런 거예요. 왜 우리나라 저기 왜 주부들이 유럽으로도 이 명품 쇼핑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갔다 오셨죠? 이게 쭉 한번 가가지고 명품 사면 비행기 값은 빠진다고 뭐 그러고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어디 나라도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구별 정도 하시면 되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점포의 종류 얘기했고요. 51페이지에 가면 이제 지대론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죠. 그 지대론은 이제 별표 하셔야 되죠. 그러면 지대론 하면 일단 생각나는 지대론 뭐 있으세요? 지대론. 5가지가 생각이 나시면 대충 여기가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5가지가. 네.
예, 요렇게 5가지 정도가 기억에 나셔야 돼요. 5가지니까 오지선다를 구성해서 나올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애들이에요. 여기가. 예? 그러니까 5개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늠하실 거 아니에요. 난 저 5개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예? 이번 기회에 고총각이 한번 쭉 설명 한번 해봐. 표정이 저태 왜 그러세요? 이런 표정이 같네. 뭐 달래 그러겠어? 나중에 고총각 살려주려고 그러는 거지. 잘못돼봐 큰일 날 거 아니야. 참. 여기서요. 얘네 3가지 있죠. 3가지는 기본적으로 요거 알아야 돼요. 요거 기초에서 이제 주는 게 패턴이 많이 없어요. 한 2-3개 안에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성립해야 안 해요. 여기. 성립하지 않죠. 얘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성립해야 안 해요. 이거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2개. 그리고 입찰지대는 입찰지대의 개념. 준지대도 준지대의 개념 정도 물어봐요. 그 정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요. 저기 쉴 때 됐다고 밖에서 쉬라고 지금 계속 두들기고 있다는 얘기죠. 저기 선거 여파인가요? 아니 무슨 뭐 행사 있나 보죠. 그래요. 자, 쉬는 동안에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잠깐 쉬었다가 좀 하죠. 쉬었다 들어오십시오.